한 일본 생태학자의 보고서가 일본 열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쿄대학 출신의 엘리트 연구원 하나미료. 그는 일본 정부의 지시로 한국 서울의 청계천을 분석하러 갔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일본 기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한 야생수달이 도심 한복판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백로떼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제출한 보고서는 정부가 원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분노했고 그는 연구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의 보고서는 국제환경학계를 뒤흔들었고 세계가 청계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하나미료입니다. 38살. 도쿄대학 생태보건연구소에서 10년 넘게 도시 생태를 연구해왔죠. 제 연구실 책상 위엔 항상 노트북 3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드론 데이터 분석용, 하나는 위성 이미지 처리용, 마지막 하나는 센서 네트워크 모니터링용. 제 연구는 간단했습니다. 숫자로 자연을 읽고 기술로 복원하는 일. 감정은 필요 없었죠. 정확한 데이터만 있으면 됐습니다. 도쿄의 어느 하천 복원 프로젝트에서 저는 수질 개선율 92%를 달성했습니다.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정부 표창도 받았죠. 동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료, 자네는 천재야. 자연을 숫자로 완벽히 설명하잖아.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연은 복잡하지만 결국 패턴이 있으니까요. 그 패턴만 찾아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제게 상관인 류 테츠로가 말했습니다. 료, 서울에 다녀와. 청계천 복원 사례를 분석해. 류 테츠로는 50대 중반의 중국계 일본인입니다. 일본 정부 산하 도시생태복원 사업 책임자죠. 그는 언제나 정장을 빈틈없이 입고 말투는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실에서 그가 청계천 사진을 띄웠을 때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도심 하천. 관광객들이 걷는 산책로. 보여주기식 복원 같았습니다. 한국 모델은 보여주기식이야. 관리 체계가 없어. 곧 무너질 거야. 류 테츠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일본 모델이 훨씬 과학적이지. 센서, 자동화 시스템, 정밀 관리. 그게 진짜 복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복원은 기술입니다. 정밀한 설계와 지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실패하죠. 감정이나 낭만으로 자연을 되살릴 순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서 써. 청계천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해야 해. 우리 모델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노트북 2대와 측정 장비 3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짐이 되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쿄보다 습도가 높았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한국어로 뭔가 물었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호텔. 명동.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지나가는 네온사인. 차들이 빽빽이 들어찬 도로.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다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강이라기엔 작았습니다. 폭은 10m 남짓. 깊이도 얕아 보였죠. 하지만 물은 맑았고 돌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어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평일 낮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니. 저는 카메라를 꺼내 몇 장 찍었습니다. 수질, 유속, 식생 배치. 머릿속으로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수심 약 40cm.
유속은 초당 0.3m 정도. 식생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네. 체계적이지 못해. 그렇게 혼잣말하며 걷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작은 나뭇가지 위에 뭔가 앉았습니다. 백로였습니다. 하얀 깃털이 햇빛에 반짝였죠. 목을 길게 뻗고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백로에게 맞췄습니다. 줌을 당겼습니다. 선명한 깃털, 날카로운 부리, 물을 응시하는 눈빛. 그리고 잠시 후 백로가 날아올랐습니다. 날갯짓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백로는 천천히 여유롭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너머로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백로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랐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으니까요.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백로 한 마리 본 게 뭐라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석은 내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저 둘러보는 날이니까요. 물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돌다리를 건넜고 작은 폭포 앞을 지나쳤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제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내내 백로의 날갯짓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죠. 밤이 되어 호텔방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 수많은 창문.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2005년 복원. 총 길이 5.8km. 총 사업비 3,800억 원. 도심 하천 복원 프로젝트. 데이터는 충분했습니다. 논문도 여러 편 나와 있었죠. 하지만 백로는 데이터에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감정 없이.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다시 한번 백로가 떠올랐습니다. 날갯짓, 하얀 깃털, 그리고 사라지는 뒷모습.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일이면 잊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한 구석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한서윤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어젯밤 메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34살의 도시생태운동가입니다. 청계천 생태 복원 담당 큐레이터이기도 하고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편안한 옷차림. 손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미 료 씨죠? 반갑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청계천 복원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관리 시스템도요. 서윤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약간 놀란 듯했죠.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터는 나중에 드릴게요. 먼저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통은 데이터부터 받아서 분석하는 게 순서인데.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조사도 필요하니까요. 좋습니다. 서윤은 청계천 중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걸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료 씨, 일본에서 생태 복원 일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10년 정도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기술 중심입니다. 드론, 센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죠.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효율적이겠네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확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가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죠. 돌과 풀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아 보였지만 분명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윤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작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둥근 발자국. 물가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수달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발자국 크기를 가늠했습니다. 약 5cm. 성체로 보입니다. 수달이 도심에 서식한다는 건 이례적이긴 하지만 인위적으로 방사한 건 아닙니까?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스스로 왔어요. 상류에서 내려온 거죠. 증거가 있나요? 있죠. 2007년부터 관찰 기록이 있어요. 처음엔 한 마리였는데 지금은 가족이 됐어요.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자연 유입, 가족 단위 서식. 하지만 증거 확인 필요. 추가 관찰 필요. 서윤은 계속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죠. 물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바람이 풀을 흔들었고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며 물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물고기다. 그러네. 작은 물고기가 있네. 아이는 신기한 듯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슬쩍 봤습니다. 정말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서윤이 다시 멈춰 섰습니다. 물가 언덕 위에 2마리의 새가 있었습니다. 원앙이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나란히 서 있었죠. 색깔이 선명했습니다. 수컷은 화려한 깃털을, 암컷은 차분한 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원앙은 짝을 지으면 평생 함께 산다고 해요. 저 둘, 작년부터 여기 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2마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움직였습니다. 한 마리가 물을 마시면 다른 한 마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시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수컷이 몸을 털자 암컷도 몸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천천히 물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인위적 서식지에선 보기 어렵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안정된 환경에서만 가능한 행동이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그들에게 안전하니까요. 인위적이지 않으니까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복원 자체가 인위적이잖아요. 설계도, 공사도, 관리도 사람이 한 거잖아요. 어떻게 인위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앙 2마리가 물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경계하지도 않았죠.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렌즈 너머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싶었으니까요.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원앙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와 깃털을 말렸습니다. 생태학은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각도 필요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논리는 있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죠.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저를 야생초 군락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곳에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꽃들도 피어 있었죠. 이건 복원 계획에 없던 겁니다. 스스로 자란 거예요. 저는 쪼그려 앉아 풀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었죠. 흙을 만져봤습니다. 촉촉했습니다.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생종인지 유입종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DNA 분석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숫자로 증명하지 않아도 여기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마치 이 풀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었습니다. 털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또 흔들렸습니다. 말끝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윤이 저를 한 사람에게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당시 기술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지금도 이곳을 지키고 계시죠. 우리는 청계천 상류 쪽으로 걸었습니다. 작은 카페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람. 회색 재킷에 편안한 바지.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우성 씨, 이분이 일본에서 오신 하나미 료 씨예요. 서윤이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미 료 씨. 박우성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있었죠. 살아온 시간이 묻어나는 음성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기술자의 손이었죠. 우리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박우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낡은 가방에서 두꺼운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졌고 페이지들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생태 관찰 일지입니다. 박우성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날짜와 시간, 관찰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필기체였습니다. 컴퓨터가 아닌 사람 손으로 쓴 글씨. 2005년 3월 12일 오후 4시 28분. 중류 수면에서 수달 발자국 발견. 시민들 발걸음이 조용해졌음. 박우성이 한 줄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죠. 어떤 곳은 연필로, 어떤 곳은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 기록합니까? 공식 보고서도 아니고. 박우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기술자였죠. 조명 설계, 수변 식생 배치를 맡았어요. 그가 수첩을 한 장 넘겼습니다. 보건공사 당시 저는 기술만 생각했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생태계를 방해할까봐 적정 조도를 계산했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 성분을 분석했고요. 박우성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공사가 끝나면 제 일도 끝나는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달을 봤습니다. 박우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사 끝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냥 확인 차원으로 매일 이곳을 걸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보려고요. 그가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중류 쪽을 걷다가 물가에 발자국을 봤어요. 처음엔 개인 줄 알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수달이었어요. 박우성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수달이라니. 서울 한복판에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눈빛.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수달에 대해 찾아봤어요. 일본에선 야생 수달이 멸종됐다는 것도 그때 알았죠. 우리나라에서도 멸종 위기종이고요. 박우성이 수첩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새가 왔는지, 어떤 풀이 자랐는지, 시민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박우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달이 돌아온 날, 저는 생태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술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복원은 생명이 스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길을 열어주는 것뿐이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메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우성은 수첩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2006년 5월. 원앙 첫 번째 짝짓기 관찰. 2007년 9월. 백로 군집 12마리 관찰. 2008년 4월. 야생초 군락자생 확인. 2009년 6월. 수달 새끼 3마리 확인. 한 줄 한 줄이 시간이었습니다. 땀과 삶이 새겨진 기록이었죠. 그리고 어떤 페이지는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비 온 날도 기록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우성이 웃었습니다. 비 온 날이 가장 중요해요. 생태계는 비 올 때 가장 역동적이거든요. 저는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한 페이지에 작은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수달 발자국 스케치. 원앙의 깃털 패턴. 백로의 부리각도. 이건 예술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박우성이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료씨. 박우성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생태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다림이죠.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과학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우성의 수첩을 보니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15년. 매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기록한 사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카페를 나올 때 박우성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청계천은 서두르지 않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박우성의 수첩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데이터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에 남은 잔열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복잡한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숫자로 정리할 수 없는 감정. 공허함, 혼란, 그리고 작은 두려움. 제 방식이 틀렸던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청계천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적어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오고 싶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죠. 하늘이 어둠을 벗기 시작할 무렵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한두 명.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그리고 저. 물소리만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죠. 저는 물가에 앉았습니다. 카메라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물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물결이 일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하늘색이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차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물소리와 바람 소리만. 안녕하세요.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10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있었죠. 분홍색 가방. 머리는 양갈래로 묶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달 보러 오셨어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소녀가 웃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다 수달 보러 와요. 아빠도 주말마다 오거든요. 그렇구나. 저기요, 수달은 아침 6시에 나와요. 어제도 그랬거든요.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6시예요. 아빠가 시계 보고 확인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소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었겠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5시 50분. 10분 후. 저는 다시 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6시에 나올까요? 그런데 시민의 관찰이 제 과학보다 정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전 5시 55분, 57분, 59분, 그리고 6시가 되었을 때 수면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물결. 그리고 그 사이로 작은 머리가 올라왔습니다. 수달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달은 물 위로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매끄러운 몸. 짧은 다리. 물방울이 털에서 떨어졌죠. 수달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달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물가로 올라와 작은 돌 위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렌즈 너머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싶었으니까요. 수달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움직임. 자연스러운 생존. 앞발로 물고기를 잡고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그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야생수달이 멸종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요. 동물원에서 수달을 본 적은 있습니다. 유리 너머, 콘크리트 바닥 위. 사육사가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하지만 저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고 강을 선택하고 여기 살기로 결정한 생명.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 야생이었습니다. 진짜 야생. 동물원에서 본 수달은 사람 손에 길들여진 모습이었어. 제가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저건 완전히 다르네. 수달은 먹이를 다 먹고 물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먹이를 찾는 듯 했죠. 돌 사이를 살피고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결이 일었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제 옆에 내려져 있었죠. 찍지 못했습니다. 찍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눈으로, 가슴으로.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시간에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6시. 수달이 나오는 시간. 그리고 조금씩 시민들과 눈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조깅하는 아저씨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또 수달 보러 왔네요? 네. 오늘도 나왔나요? 네. 6시 정각이에요. 아저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확하네. 내일도 올 거예요. 산책하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천천히 걷는 모습. 할머니, 저기 새 있어요. 그래, 백로구나. 예쁘지? 네. 하얗고 예뻐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커플이 손을 잡고 걷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청계천을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 어느 날 아침 환경 저널리스트 아라이 마코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마코토가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마코토는 제 대학 선배입니다. 환경 문제를 다루는 프리랜서 기자죠. 마코토, 어떻게 여기를? 서윤 씨가 알려줬어. 료가 매일 새벽에 여기 온다고. 마코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변했네. 뭐가요? 표정. 예전엔 항상 긴장해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응. 눈빛도 달라졌어. 뭔가 부드러워졌다고 할까. 마코토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청계천을, 물을, 하늘을. 그리고 저를. 이젠 눈을 감고도 흐름을 느끼는군. 마코토의 말에 저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흐름. 그래요. 이제는 느껴졌습니다. 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새들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새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 소리도 들렸습니다. 모두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류 테츠로가 서울에 왔습니다. 일본 대사관 행사가 있다며 들렀죠. 아침 일찍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호텔 로비.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청계천에서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오후 2시. 호텔 로비에서 류 테츠로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빈틈없는 정장 차림. 표정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료 보고서는? 테츠로의 첫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분석 중입니다. 일주일이나 지났어. 뭘 그렇게 분석해? 테츠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한국 모델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야 해.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테츠로가 팔짱을 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보고서 제출해. 우리 모델과 비교 분석하고 청계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현장에선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테츠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배우는 건 하급자들이나 하는 짓이야. 넌 평가하러 온 거야. 평가자와 학생은 다르지.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성공적입니다. 생태계가 복원됐어요. 성공적? 테츠로가 비웃었습니다. 쇼윈도일 뿐이야. 표면만 그럴싸하지 관리 시스템은 엉망이야. 우리 일본처럼 정밀하지 못해. 시스템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테츠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료, 너 지금 감정적으로 변한 거 아니야? 과학자가 감정에 휘둘리면 끝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츠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직접 보여주지. 그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청계천 가자. 우리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테츠로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성적이야. 기술보다 감정을 우선시하지.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없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테츠로는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봐. 센서가 어디 있어? 자동 수질 측정 시스템은? 모니터링 카메라는? 없습니다. 그것 봐. 원시적이야. 테츠로가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물가에서 수달이 올라왔습니다. 테츠로도 봤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죠. 수달이군. 네. 야생 수달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야생 수달이 살고 있어요. 도쿄의 강에는 이제 없잖아요. 테츠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체계적 관리 없이는 지속 불가능해. 하지만 이미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새끼도 낳고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테츠로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료, 한국식 생태쇼에 넘어가지 말게. 자네 과학자잖아. 과학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생명이 돌아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증거 아닙니까? 테츠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서 제출해. 객관적으로. 그리고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학자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하죠. 하지만 수다를 봤을 때 느꼈던 그 감각은 뭐였을까요? 바구성의 수첩에서 본 삶은 뭐였을까요? 원앙 두 마리가 나란히 걷던 모습은 뭐였을까요? 저는 물가에 앉았습니다. 마코토가 다가왔습니다. 테츠로 씨였어? 응. 힘들겠네. 마코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료, 넌 뭘 선택할 거야? 뭘요? 과학자로 남을 거야? 아니면 인간으로 살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코토가 웃었습니다. 사실 둘은 다른 게 아닌데 말이야. 저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츠로가 원하는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의 한계, 관리 시스템의 부재, 일시적 성공의 함정, 일본 모델의 우월성.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바구성의 수첩, 서윤의 눈빛, 소녀의 미소, 수달의 자유로운 헤엄, 원앙의 평화로운 걸음, 백로의 우아한 날갯짓, 그리고 매일 새벽 물소리를 들으며 앉아있던 시간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테츠로가 원하는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료 씨, 청계천 상류에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곧바로 나갔습니다. 상류에 도착하니 시민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가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죠. 비닐봉지, 플라스틱 병, 음식물 찌꺼기. 어젯밤 상류 쪽에서 떠내려온 것 같아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폭우가 내렸거든요. 그때 쓸려 내려온 듯해요. 저는 쓰레기 더미를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바로 치워야 합니다. 저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료 씨가요? 당연하죠. 이대로 두면 생태계가 망가져요. 저는 장갑을 끼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시민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집게를 가져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여럿 모였습니다. 같이 치워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했습니다. 비닐을 줍고 페트병을 모으고 젖은 종이를 건졌습니다.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옷에도 진흙이 묻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물가가 깨끗해졌습니다. 쓰레기 봉투 10개가 채워졌죠. 저는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민들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신가 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청계천은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집.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청소했죠. 이게 청계천이에요. 서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지켜요.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복원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이해했으니까요. 청계천은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삶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저는 중류 쪽으로 걸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침의 일들을 정리하고 싶었죠. 물가에 앉아 흐름을 바라봤습니다. 손에서 흙냄새가 났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백로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물 위를 천천히 날다가 물과 돌 위에 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백로는 목을 길게 뻗었습니다. 물고기를 찾는 것 같았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부리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챘습니다. 백로는 물고기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백로의 날갯짓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느껴졌죠. 물소리, 풀냄새, 햇빛의 따스함.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백로도 물고기도 물도 바람도. 그리고 저도. 이젠 눈을 감고도 흐름을 느끼는군요. 마코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마코토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죠. 사진 찍었어요? 아니. 그냥 지켜봤어. 마코토가 웃었습니다. 료, 자네 완전히 변했어.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변한 게 맞았으니까요. 청계천이 자율조정 시스템처럼 작동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생명이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지켜주고 있고요. 마코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보고서에 쓸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쓸 겁니다. 테츠로가 뭐라고 하든. 마코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야. 백로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 사라졌죠.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썼습니다. 3시간 썼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이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보고서는 25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청계천 복원 시민의 감각이 되살린 생태계. 첫 페이지를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청계천 복원 사례의 기술적 분석이 아닙니다. 한 과학자가 일주일간 청계천에서 배운 생태학의 진짜 의미에 관한 기록입니다. 데이터도 넣었습니다. 수질 분석, 생물종 다양성 지수, 식생 분포도, 용존 산소량, 수온 변화, 유속 데이터.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구성의 수첩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15년간의 관찰 기록. 한 시민이 매일 기록한 생명의 흔적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장면도 넣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며 웃던 사람들의 표정. 우리 모두의 집이라고 말하던 할아버지의 목소리. 수달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각도 적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생수달이 멸종했습니다.
저는 동물원 유리너머로만 수다를 봤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야생수다를 만났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고 새끼를 키우고 이 도시와 공존하는 생명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원은 기술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을. 원앙 이야기도 썼습니다. 원앙 2마리가 나란히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식이 아닙니다.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태계가 진짜로 복원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백로 이야기도 썼습니다. 백로는 환경이 조금만 나빠도 떠납니다. 하지만 청계천에는 10여 년째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들에게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과학이 배워야 할 삶의 생태계. 청계천은 기술로 시작되었지만 시민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센서나 시스템이 아니라 매일 이곳을 걷고 관찰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관리자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생태 복원의 본질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고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본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류테츠로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일본 생태복원 본청 주소도 입력했습니다.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썼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례 분석 보고서 마이너스 하나미료.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커리어는 끝날지도 모릅니다. 테츠로는 분노할 것입니다. 본청도 실망할 것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감정에 휩쓸렸다. 과학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말들을 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저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달을 보고 싶었습니다. 6시. 수달이 나왔습니다. 어김없이. 저는 물가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수달은 자유롭게 헤엄쳤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테츠로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야. 감상문이지. 다시 써. 저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다시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흘 후 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미료 보고서 내용 부적절. 제작성 요구.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에서 제외. 복귀되기. 저는 사실상 냉각인물이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코토가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기사 쓸게. 마코토가 말했습니다. 자네 이야기, 청계천 이야기. 세상에 알릴게. 일본만이 아니라 국제환경 매체에도 보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어. 진실을 쓰는 게 기자의 일인걸. 귀국 전날, 저는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박우성과 서윤이 함께했습니다. 료씨, 다시 올 거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올게요. 꼭. 박우성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흐름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적을 뿐이죠. 저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수달이 보였습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저를 봤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원앙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백로는 하늘을 날고 있었죠. 우아하게, 자유롭게.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서였습니다. 청계천이, 이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켜 주었으니까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청계천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저는 대학 연구소를 그만뒀습니다.
테츠로는 제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면 복직시켜주지.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쓸 수 없습니다. 테츠로는 분노했습니다. 넌 끝났어, 료. 일본 학계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환경단체에 들어가 시민생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NGO였죠. 월급은 연구소 시절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외식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쳤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도시 하천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일본에도 청계천 같은 곳 만들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안 돼. 마음이 필요해. 마음이요? 응.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마코토의 기사가 국제환경 매체에 실렸습니다. 일본 생태학자가 본 청계천 기술이 아닌 삶의 복원.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에서 주목했죠. 일본 환경청도 조용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츠로의 입김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료 씨, 청계천 생태 심포지엄에 연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국제학회입니다. 각국 생태학자들이 모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청계천에 갈 수 있다니.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코토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료. 오랜만이에요, 마코토.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아니, 포옹했습니다. 자네 용기 있었어. 마코토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코토가 말했습니다. 자네 기사 덕에 청계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일본 정부도 벤치마킹 논의 중이래. 테츠로는 반대하지만 젊은 관료들이 밀어붙이고 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따뜻하게. 심포지엄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혼자. 1년 만이었습니다. 물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죠.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물가 돌 위에 수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수달은 저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결이 일었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돌아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료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우성이었습니다. 오셨군요. 박우성 씨. 저는 반가웠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 박우성은 여전히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낡았지만 여전히 손에 꼭 쥐고 있었죠. 오늘도 기록하시나요? 물론이죠. 매일 씁니다. 박우성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뭘 적으셨어요? 료 씨가 돌아왔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우성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서윤도 합류했습니다. 1년 만이네요, 료 씨. 오래 걸렸죠? 아니에요. 제때 오신 거예요. 서윤이 물을 가리켰습니다. 원앙 2마리가 나란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봤던 그 원앙이었습니다. 여전히 함께였죠. 저 둘, 새끼도 낳았어요. 3마리나.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기요. 서윤이 가리킨 곳에 작은 원앙 3마리가 어미를 따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생명, 지속. 하늘을 올려다보니 백로가 날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5마리였죠. 청계천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박우성이 말했습니다. 수달도 가족이 늘었어요. 지금은 7마리예요. 정말요? 네. 아기 수달 4마리가 태어났어요. 올 봄에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생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흐름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박우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흐름. 그래요.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포지엄 날,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대형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청중석에는 각국 생태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뒷줄에 일본 환경청 관료들도 보였습니다. 태츠로는 없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 과학자였습니다. 지금은 학생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청계천은 기술로 복원되었지만 시민의 삶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생태학이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박우성의 수첩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이 수첩은 한 시민의 16년 기록입니다. 매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원입니다. 저는 수달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생 수달이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에는 7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새끼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앙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원앙은 평생 짝과 함께 삽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번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매년 새끼를 낳습니다. 백로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백로는 환경에 가장 민감한 새입니다. 조금만 오염되어도 떠납니다. 하지만 청계천에는 10여 년째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복원은 생명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시민의 사랑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박우성과 서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마코토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일본 환경청 관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미 씨,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모델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술만 배워가시면 안 됩니다. 마음도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청계천역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물에 반짝였습니다. 료 씨, 일본에서도 이런 복원이 가능할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기다릴 줄만 안다면. 박우성이 잔을 들었습니다. 흐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코토가 말했습니다. 료, 자네가 용기를 냈기에 세상이 조금 변했어. 아니에요. 청계천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산책. 달빛이 물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원앙도 백로도. 그리고 내일이면 또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물가에 앉아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명, 감각, 연결, 사랑.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청계천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돌아올 것을 기억하며 저도 이제 기억합니다. 흐름은 언제나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술자였던 박우성, 활동가인 서윤, 기자인 마코토, 그리고 과학자였던 저. 우리 모두는 청계천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봤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백로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우아하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올 겁니다. 꼭. 왜냐하면 청계천은 이제 제 집이기도 하니까요.